지금부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9개의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원고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몇 마디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우선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공사 미우라의 명령에 의해서 우마야바라 소령이 자기 휘하의 정규군, 일본 육군 정규군 1개 대대를 출동시켜서 경복궁을 물 셀 틈 없이 전부 둘러싸인 후에 거기에 일본 공관원 또 일본군 장병 그리고 낭이라 불리는 또는 쇼시라 불리는 이러한 이 정치 깡패라고도 합니다만 사실은 일본의 대륙 진출 정책을 수행하는 제일 이 천병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고 일본 세력을 대륙에 확장시킨다는 이러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천병으로서 스스로 모든 고초를 다 겪더라도 거기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미국 유학생도 있었고 그의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한국에 와 있던 일본인들 그래서 아관 파천 후에 고종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 법무부 협판하고 그 다음에 외교 고문인 그레이트하우스 영국 사람입니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두 분이 조사한 바로는 일본 현역뿐만 아니고 공관원 등 민간인 복장으로 간 인원이 보통은 48명 정도로 알지만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명으로. 그래서 히로시마 법정에 이 송치된 사람들은 4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조사한 바는 60명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계 사상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평화시에 주제국 공관원이 주제국 공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 대구를 침범해가지고 주권자인 왕도 아니고 그 왕후를 암살한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나도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이 사건을 폄하하고 가리고 축소해가지고 일본 정치 깡패의 낭인이 들어가서 시해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와는 다른 겁니다. 낭인이 갔지만 그 사람들은 부차적으로 참여 지시를 받고 행동 대원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이쪽의 주력은 일본군 정규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을 처음에 훈련대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한국 군대는 믿을 수 없다. 그 미우라가 한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다. 이모 군란대처럼 명성황후는 영리해서 그 여우 같아서 한국군을 주동 세력으로 해가지고는 실패한다. 때문에 육군이 직접 일본군이 주동이 되고 돼서 실시하되 그 책임은 한국군 훈련대에다가 뒤집어 씌우도록 해서 이 밤사이에 해치우고 빨리 빠져나오고 해치운 후에는 훈련대가 대고를 지키는 걸로 해서 이것은 명성황후와 대원군과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여기다가 분명히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마야바라 소령 주야의 일개 대대가 동원됐다. 그것은 첫째로 거의 참고 1에도 나옵니다. 닥터 프레드 하베 해링턴 이 사람은 위스콘신 대학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은 God, Mammon and Japanese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배금주의자 그리고 일본인들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말에 구한말에 한반도에는 열강이 그리고 또 이 배금주의자 돈을 벌려는 그 기업자들 기타 정치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세력들, 즉 일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결되었던, 집중적으로 되었던 이런 것을 표상으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길게 달았는데, 사실은 저는 이 워싱턴에서 근무하면서 헌책방에서 이 책을 봤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저녁에 잠이 많습니다. 책을 보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보는 이러한 체질인데 그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읽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 민족 정신, 민족적 자긍심, 자주정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굽히지 않는 그러한 그 강력한 의지의 표상인 명성황후가 우리 손이 아니고 미국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정확하니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한 이 해링턴 닥터 해링턴의 그 저서가 많이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동서적 2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Finally, success was to be assured by the Japanese troops stationed in Seoul.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공은 보장됐다. 왜냐? 서울 주재 일본군이 그 시의 기획을 지원하기 때문에 성공은 아주 이 보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 주재 미 공사관 외교 문서 보고서 157호인데 이건 10월 11일자입니다. 이건 현재 미 정부 문서 보관소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합한 건데 10월 8일 날 새벽 5시 30분경에 시해 사건이 나는데 그 이틀 후인 11일자 전문 보고서입니다. 그때 알렌 서기관이 국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는데 그것은 당시의 미 공사가 휴가 중이라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렌 서기관이 대응을 하느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전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10월 8일에 발생한 사고를 이틀 후인 11일에 보내는 이유는 확증을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이틀 늦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제너럴 다이는 남북전쟁의 영웅으로서 그때 그 미국 측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궐 수비대의 고문으로 와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는 항상 그 당시 이 친일파라든가 기타 그 반대파의 한 그 불상사를 우려하셔가지고 제너럴 다이를 바로 이 건천궁 옆에 별도로 숙소를 마련해주고 저녁에 나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날도 직접 목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eneral Dye, whose statement cannot be doubted. 그 사람의 증언은 의심받을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일본 정규군이 he saw regular Japanese troops enter the palace in front of the insurgent soldiers. 여기서 insurgent soldier는 훈련대를 말합니다. 책임을 훈련대에 전가시키기 위해서 뒤따라오도록 하고 앞에 나간 것은 일본 정규군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제너럴 다이가 증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 주재 미 공사 비밀 보고서입니다. 이 일본 주재 이 공사도 또 국무성에 비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건 미우라 공사가 실제 이 자기 휘하의 일본 군대를 동원한 것이라는 증거를 전문으로 비밀로 국무성 장관이 보고한 것이 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의 영자신문입니다. The Japan Daily Mail. 96년 1월 20일자입니다. 96년 1월 20일자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으니까 내 압력에 못 이겨서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일본군이 한 건 아니다. 부정하다가 나중에 못 이겨서 이 검찰관을 보냅니다. 이 한국에 보내가지고 48명을 미우라 공사 이하 48명을
이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객원 인정되지만 그 판사가 그 계획대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그 시해를 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석방한다. 한 것이 96년 1월 20일자입니다. 그래서 자펜 데일리 메일이 그 내용을 보고하면서 우마야바라 소령이 중대장들에게 사닥다리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확인이 됐다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알렌 서기관이 보고한 대로 일본 정규군이 경복궁에 와가지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내용과 합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정규군이 동원됐다는 또 하나의 또 증거가 되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왜 명목상의 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주권자는 고정황제인데 명성황후를 시했느냐? 벌써 주권 독립국가야. 대궐에 평화시에 외국군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 들어간 이 침범은 외국 군대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 그때는 벌써 일본이 실질적으로 청일전쟁 끝난 후에 4월 17일 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배를 했습니다.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정말 빤스만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식민지하는 거죠. 사람들을 옮겨 심는 거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 오직이 그 사람들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이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가 본국 정부에다가 항의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아주 그 일본의 그 정책성이었는데 시장이다. 통제해달라. 이런 내용을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여기 주재하고 있는 공사가 일일이 간섭을 많이 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매수 일본 그 공사나 이러한 이 대륙 진출 주장자들이 한국 고관들을 매수하고 또는 협박하고 우리에 협조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이나 명예나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다. 이미 이 정세는 바뀌어진 것이다 하는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이 대신들도 이 협박된 사람이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일본 공사가 추천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본의 영향하에 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실질적인 주권이죠. 주권을 지킨 분이 명성황후이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시하지 않고는 일본의 정책을 대륙 진출의 꿈을 실행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이 나서 시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명성황후 시해와 함께 우리나라의 주권은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저한테는 보여집니다.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우선 남겨놓고 1895년 10월 8일 날 명성황후 시와 동시에 그동안 명목상의 주권, 실질적인 주권은 그래도 명성황후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한 저항 세력이 대궐에는 없었습니다. 고위층에는. 다만 이 민간에는 나중에 동학이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이 정신을 가지고 폐해 세력에 저항하는 조직적인 그러한 이 실체로서 존재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명성황후와 더불어 한국의 주권은 종말을 고했다. 다만 그 후에 1910년에
이 소위 한일 병탄 조약은 형식적으로 조용원이 이 종결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참고 1항입니다. 덕터 프레드 하베 해링턴이 쓴 서서의 260에서 61페이지 사이에 그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일본이 간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조선인들이 자기들의 권리와 특권을 끝까지 지키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모든 그 뒤에는 명성황후가 있었다. 그 뒤에는 그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참고 2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 양반이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스 한국과 그 이웃 나라 이걸 지으셨고 이 사람이 영국 국립지리학회 회원이고 명성황후를 생시에 4번이나 아뢰는 분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성황후와 더불어 실질적 주권, 명목상의 주권은 고종 황제지만 실질적 주권은 종말을 구했다 하는 그 근거로서 역시 이분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The king, whose authority was nominally restored to him, accepted the situation.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주권을 권한을 회복한 왕은 그러한 여건을 수용했지만 그러나 but the queen was credited with intriguing against Japanese. 일본의 그 조치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명성황후만은 끝까지 그 일본에 굽히지도 않고 매수당하지도 않고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한일 병탄조약. 그래서 7월 29일 한일 병탄조약은 저는 병탄조약을 썼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병탄조약이라고 교과서에도 나왔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삼켰다. 침략에 의해서. 그래서 병탄조약을 썼던 것이 도중에 자꾸 바뀌어가지고 한일 합병조약이라고 했는데 이 한일 합병조약의 용어는 일본 학자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병탄조약은 형식적인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 시해된 후에 이 병탄조약이 있을 때까지 하나도 저항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러면 주권 문제, 명성황후 시와 더불어 이 한국의 주권은 종말을 구한 것이다. 그건 주권이 뭐냐? 그것은 국제법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영국의 이 브라이어리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별세했지만 그분이 한 것도 있습니다. 자기 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 그 파워.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건 배타적 통치권입니다. 누구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권이 존재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비숍이라고 썼습니다. 펄스 끝에 내각도 대신이라고 벼슬 했다고 자기 이 조상이 벼슬 했다고 하지만 자랑하려면 언제 했느냐, 누가 출신했느냐도 사실은 짚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이 일본 공사가 추천해가지고 이 대신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게 비숍 여사가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4번째 할 때도 극비밀리에,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시해되시기 수개월 전에 1895년에 했는데 극비밀리에 하기로 했는데 벌써 명성황후가 이 얘기를 조용히 하고 있는데 병풍 뒤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대신이 이 뒤에서 엿듣고 있더라. 그 사람은 일본 공사한테 바로 보고할 것이다. 그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그 정황을 우리가 되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노우에 공사가 이제 이노우에 공사를 명성황후와 대결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노우에 공사를 미워해서 라고 생각합니다만 원숭이 같이 생겼고 형편없는 놈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노우에 공사는 당시에
일본 최고 정치가고 유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등 방문과 함께 10대 때 그 에도 막부 말년에 그 서양 학문을 익히기 위해서 국가가 선발한 우수한 티네이저들을 유럽에 유학을 시켰는데 그때 유학을 갔던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는 한국에 공사로 왔는 것은 그냥 일반 공사가 아닙니다. 정권 공사입니다. 정권.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걸 정권 가지고 온 이 정권 공사로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 외무부 장관을 지낸 후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권을 가진 분인데, 그러나 명성황후와 대결을 하고 명성황후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1895년 7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이제의 정책으로 일본의 침략을 막을 국방력은 없기 때문에 외교력으로 청나라를 동원해서 막으려다 청나라가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부르려고 의지하려고 그렇게 전문을 쳤지만은 미국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 당시에 클리버랜드 대통령인데 그때는 영국의 외교 정책에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러시아를 항상 견제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또 그쪽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계로 미국에서는 전혀 이쪽에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명성황후는 운산 금강권도 미국에 팔아먹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일본 이노우에 가오루가 자기들이 일본에서 그 채광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다 됐습니다. 심지어 고종황제의 제가까지도 언질까지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딴 데로 갔어요. 명성황후가 이 해링턴 교수 책을 보면 그래요. 미국을 끌어들이려는데 안 되면 실업가라도 미국에다 주어서 미국과 연관을 시켜야 한다 해서 모스 뉴욕에 있는 미국 실업가에게 운산 채권을 주어서 이 사람이 37년까지 계속 금을 캐갔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일본이 이제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만일 그 금강을 캤더라면 그만큼 한국을 핍박하는 도구를 삼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을 어떻게든지 미국과 유대를 하기 위해서 명성황후가 영향을 줘서 운산 금강을 줬다 하는 기록이 해링턴 박사의 여기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애를 썼지만 안 되니까 이제 친러 정책으로 돌아갑니다. 러시아 정책으로. 그래서 7월 달쯤 되니까 러시아 측에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한국을 청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시켰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사건건 내정을 간섭하느냐 항의를 하게 됩니다. 7월 달에. 그래서 고종황제도 힘을 얻고 그때 이제 각위에서 그런 얘기 한게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칙령을 내리고 이게 이 신법을 만드는 것은 일본을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이 많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은 고치라는 지시가 7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노우에 가오루는 그 뒤에는 명성황후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때 모처럼 한국 정부가 주권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7월 말에 이노우에는 본국으로 갑니다. 가고 8월 한 달 동안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이제 그때 명성황후에 대한 조치를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한 것 같다 하는 내용이 해링턴 교수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해링턴의 서적에서 이제 항상 이게 나오는 거지만 아주 우리나라 사람 이상으로 자세히 7월 달에는 명성황후 시할 것이라는 음모설이 이미 장안에 퍼졌다 이겁니다. 왜냐? 명성황후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충무로 쪽
그 일본 동네였는데 그런 데서는 이제 결국은 명성황후는 이제 시해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7월달에 벌써 퍼졌다. 딴 데 보면 그래서 이 신봉자들이 몰리고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기록이 나옵니다. 7월달에 벌써. 그리고 7월 말에 이노우에 가오루가 갑니다. 한 달 동안 공백이 생기고 이제 미우라가 이제 그 오기 전에 이제 이쪽의 사정이 이제 그런 여건으로 돌아가고 김홍집이 명성황후 반대파고 대원군으로 가까운 김홍집이 이제 총리로 8월 달에 됩니다. 그런 후에 9월 1일 날 이 미우라가 공사로 오게 됩니다. 이 미우라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 육군 중장으로서 잔인하게 그 반란군, 세이한 그 이 반란군을 이 조치한 사람으로, 잔인하게 조치한 사람으로 이름이 있는 아주 그러한 장군이지만 전혀 외교와는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열강이 각축전을 벌이던 시기였다. 왜냐? 벌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 지구 표면은 아프리카, 중동,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모두 유럽인들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70%가 다 이 지구상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정도. 일본은 이제 뭐 별도지만 이제 그런 정도로 있었고, 더구나 중국은 거의 이제 아편전쟁 후에 열강이 문을 개방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반도가 그 당시에 세계 그 사적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열강이 각축전을 벌이던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외교적인 경력도 없고 외교관도 아닌 미우라 그 중장을 보냈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외국 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세계적으로 한반도가 제일 열강으로 각축전이 있다는 것은 샌드라는, 그러니까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공사관의 샌드 서기관이 쓴 기록에 나옵니다. 그 책이 그 양반이 한국에서 간 후에 나중에 외교관직을 끝낸 후에 Undiplomatic Memories.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이 회고록이라든가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 비밀문제 나오고 보니까 Undiplomatic, 비외교적인 그걸 붙였지만 그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아주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주말에 자기 백부 집에 놀러 갔더니 그 당시에 대통령이 백부하고 친구라 놀러 와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젊은이 자네는 앞으로 뭘 것인가 이렇게 물어서 그때 다 이제 이 상류층 자제들 하는 식으로 의견에 대해서 구라파로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보게 구라파로 가야 매일 샴페인만 들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배울 수 없다. 노는 것밖에는. 지금 한반도 위쪽이 지금 세계적으로 열강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를 경험을 하면 그쪽으로 가라. 그런 말씀을 듣고 일본에서 몇 개월 근무하다가 한반도로 이제 한국으로 와서 근무하게 됐다 하는 경위가 써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역시 그 다른 세계의 여타 지역은 다 이미 끝난 것이고 그쪽 한반도만이 그때는 아직 각축전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우에 가오루가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지만은 이제 그 명성황후만은 어떻게 할 수가, 논리적으로는 나중에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정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많고 그런데 또 현재 해방이 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명성황후 씨의 사건, 이것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 왕국의 주권이 종말을 가져온 대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대부분이
그것은 미우라 공사가 그 예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명성을 시한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1909년 10월 26일 이등 방문을 할빈에서 총살한 안중근으로 사는 법정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등 방문을 왜 쏘았냐? 캐서릭 신자로서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고 이등 방문을 죽이느냐? 이렇게 검사가 물었을 때 이등 방문이를 죽인 이등 방문이가 범한 15개 죄목이 있다. 첫째, 이등이 지휘해가지고 조선후 국무를 시해한 죄. 첫 번째 딱 들어갑니다. 벌써 1909년에 안중근 의사께서는 누가 제일 책임 있는 범이라는 걸 아셨는데, 지금 해방된 지금까지도 대부분 우리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등 방문이라는 그런 말이 없고 미우라 공사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한 바로 봐는 이건 안중근 의사의 그 말씀이 정확하다. 지금에 와서 다 뒤져봐도 정확하다. 우리 역사는 빨리 정리가 돼야 한다. 이런 것을 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그 일본 여자가 쓴 스노다 후사코라는 여자가 민비 암살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자세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쓴 것 같지만 그것은 식민지 사관을 확대 재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면 반박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도 그렇게 썼습니다. 미우라 고로를 추천한 것은 그것은 이등 방문, 이노우에 가오루고 이등 방문,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다 아리토모 국방부 장관 하던 그 전부 조슈 삼거도 이 사람들이 정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기사로는 외교관이 아닌 미우라가 이 가장 외교 각축전이 벌어지는 조선 왕국에 간 것은, 임명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도 알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반 그동안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여기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역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취재하기 전에 저는 역사 교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2천만의 국민을 가진 조선 왕국이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느냐 질문하면 글쎄요, 그거하고 대답을 못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항입니다. 일본인들은 조선 조정의 강요들을 매수하고 강압하고, 그리고 일본인들 고문관들을 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각 그 부처에 차관급을 전부 일본 사람으로. 특히 그 오카모토 이런 사람은 일본 포병대인데 이 친구를 이 국방부 또는 국내부 이 고문으로 채용하도록 강요했고 전부 있는데, 이 고문관이 우리나라를 전쟁 없이, 제가 그동안 추적한 바로는 고문관 제도가 우리나라를 전쟁 없이 2천만의 국민이 있는 나라를 그냥 삼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50년대이기 때문에 우리 그 FM, 그 야전 교범을 전부 미국 걸 번역해서 쓰는데, 저한테 할당된 게 그 미국 헌병학교 교재가 밀리터리 가버먼트, 이제 그 점령 들어가면 군사정부 군이 하는 그 교재가 저한테 할당이 됐습니다. 미국 헌병학교 교재입니다. 그 당시에 50년대. 제가 번역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문관에 대해서 있어요. 고문관제도. 일본이 한국을 병탐할 때 이용한 것이 고문관 제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 그런 거 없어요. 고문관 제도. 그러니까 고문관이 들어가가지고 매수하고 협파하고 승진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 국가를 지키려는 사람은 파괴시키고 내몰아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비시키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인데 제가 이제 연구했을 때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벌써 50년대에 그 헌병학교 교재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고문관제도 이것이 우리나라를 저항할 수 없게 밑을 마비시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문관들을 강요했다는 것이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1895년 10월 달에 시해가 되는데 그 직전에 이제 그 비숍이 만났을 때는 벌써 눈가에 우수가 있다 이겁니다. 슬픔과 비애가 벌써 감히 벌써 이제 죽음을 예상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눈가의 미소도 우수에 젖어 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아주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 고바야카와 그 히데오 이 사람이 낭인 중 한 사람입니다. 낭인 중 한 사람으로서 48명 체포돼서 명성황후 시해사건 관련자로 히로시마 법정에 그 송치됐던 사람인데 여러 수기 중에 제가 입수할 수 있는 거 본 수기 중에 이 사람이 그래도 가장 그 객관적으로 제가 조사한 결론에 맞게 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다 전문을 넣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의 시험입니다. 아무리 그 개혁정책, 개화정책 이것은 우리나라 그 조선 왕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화, 자페나이징 오브 코리아 한국을 일본화시키는 위한 계획을 이름을 개혁, 개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도저히 그 저항하는 그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 없다. 이것에 대처할 길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직 비상수단으로서 한러 관계를 차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즉 러시아와 조선 궁중이 경고의 손을 잡고 서로 호응하여 온갖 음모를 꾀하는 데 대하여 일도 양단 한편의 손을 절단하여 양자가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 당시 궁중이, 이건 이제 명성황후를 얘기합니다. 당시 궁중이 시행하는 바는 전부 민비의 방략이었으며 국왕폐하는 괴뢰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중 그 지모 수안에서 민비보다 나은 자가 없었으며 민비는 실로 당대의 준거리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근본적으로 화근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시가. 우리 동지들은 역시 이와 같은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단연 걸기하여 미우라공의 쾌거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여러 기록 중에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사실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궁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궁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명성황후를 정치에 개입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노우에 가오르가 이제 고종 황제는 황제로서 이 정책을 직접 하지 말고 내각에다 모든 걸 맡기라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각에다가. 그런데도 내각이 아닌 궁중의 명성황후가 고종 황제 명의로 발표를 해버리고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중이다 하는 여기서 말을 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조선 500년의 주권이 종말을 구한 실질적으로 종말을 구한 이러한 이 근대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역사책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그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입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리고 마치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용어 그림을 그리면서 눈을 그리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 근대사를 쓰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어떤 것에서 성질이며 왜 일어났으며 이게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여기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근대사 중에
눈을 빼먹은 거랑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역사가에다만 맡기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아주 이 간교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 말살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참고 1입니다. 미 상원의 그 토마스 상원 의원이 1915년 8월 29일에 미 상원에서 한 연설문이 제가 이걸 미국에 있을 때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쉬는 그 차이나를 얘기합니다. 이게 중국 관계 얘기하면서 차이나는 he knew that private residents all over Korea were searched for books and literature, and wherever such things were found, they were burned in order that the rising generation might have no opportunity to learn the history of their own country.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안다. 한국의 개인 집까지, 개인 집까지 전국을 전부 수색해가지고 역사책,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터처는 문헌입니다. 문헌, 발견되는 전부 압수해가지고 불태워버렸다는 걸 안다. 그래서 한국의 다음 자라는 세대가 한국 자기들의 조상 역사를 모르도록 하게 하는 것을 안다. 이런 기록이 그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몇 권이었느냐? 이건 우리 국내 여러 책을 이렇게 섭렵한 바로는 그럴 것도 확인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불태운 게 20만 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놓고 다음에 1922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 총독부가 이제 우리 조선사 편찬위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역사를 편찬했죠.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기존의 그 일본 그 총독부가 만드는 그것을 그동안 많이 수정이 됐지만 가지는 쳤지만 제가 볼 때 근본 줄기는 변함이 없이 가지만 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우리 손에 의해서 전부 정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일부 교수는 이거 증거를 대라. 증거 좀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이거 다른 데 접촉해가지고 봐서 안 되는 거 얘기하면 근거 서류를 가져라 이렇게 근거 없이 어떻게 고치냐 이런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되지 않지만 에일모 교수인데 우리 근호사 이런 잘하는 분한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도서관 기타 자료에서 이만큼 가지고 제가 명성하고 책을 쓰는 그 원고를 다 가지고 주면서 당신 책을 봤더니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이 나서 명성황후가 시해됐다. 석 줄인가 넉 줄밖에 없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한 챕터가 돼도 부족할 정도다. 그래서 한 챕터를 쓰시오. 그냥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자료다에서 다 한번 봤습니까? 그거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비판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예를 들면 그 근거, 그 외국 자료만 근거냐, 국내 자료가 있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우리 자료는 없지만, 외국 자료더라도, 여러 나라 거, 그 당시에 거, 보고 합리성이 있으면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 21일 날 3월 21일 날 이 서울대학교 신영화 교수님이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은퇴식이 백범 기념관에서 있었는데 그때 은퇴 연설을 하시면서 그분이 마지막 이제 그 강의를 이제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이 신영화 교수 정년 기념 원고 중에 한국 민족의 연구 몇 가지 기본 과제가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 특히 최근에는 일본과의 각종 이거 코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과의 각종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의 연구비가 국내에 유입되어 오면서 일제가 강점기에 한국 민족을 착취한 것만이 아니라 개발이나 근대화를 시켜주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의 신식민주의 사관이 다시 국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 학자와 지식인들이 이에 내응 동조하여 과거 조선 총독부가 선전했던 선전 문구들과 흡사한 식민지 근대화론 또는 식민지 개발론을 공공히 주장하고 있는 시청입니다. 안코트. 현재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근대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여기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나머지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으면서 이제 그 명상의 시해 사건에 대해서 그 해겔이 이야기한 역사 철학에서 그 이야기한 소위 그 이 리프렉티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분은 리프렉티브 이거 어느 교수는 반성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반성적은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성찰적 성찰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찰적 역사. 성찰적 역사는 그러니까 그 해겔은 오리지널 히스토리, 리프렉티브 히스토리, 또 필로소피컬 히스토리 역사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오리지널 히스토리라는 건 그야말로 그냥 그 본대로 그대로 그냥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찰적 역사는 그 자기의 온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독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사건이나 또는 그 국민이나 그 국가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자기의 정신을 가지고 그 일어났던 그 시대를 초월해서 정리해서 쓰는 것이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유니버설 히스토리 세계사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뭐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맹성황후 시해 사건을 이러한 그 성격이기 때문에 세계사적 시각에서 저도 한번 함께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쉽게 얘기하면 이 성찰적 이것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본대로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시점 발생의 시점이나 그것도 넘어서 그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종의 그 우주관 이런 시각에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우개가 있습니다. 뭐 지우개 뭐 사랑하려면 지우개 뭐 이게 지울 수 있으니까 뭐 지우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연필로 쓰고 지우면 고무로 지우면 고무가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찰적 시각에서 보면 고무가 짓는 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팩티스 이러한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흑연 연필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집약할 수가 없어서 고무는 이 팩티스를 잡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제 짓는 것은 팩티스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찰적이라는 건 깊이 그 사실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개화다 하면 개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내용을 짚어볼 의미가 있다. 그런 시각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당시에 각축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러시아 사정, 우리 국내에 있는 그걸 간단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짚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는 19세기 중반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더 3세가 황제였는데 우선 그 러시아 황제는 그 알렉산더 3세는 1789년 불란서 혁명으로 국교가 단절되었던 러시아와 불란서 간의 국교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무슨 명성하고 우리 땅과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국교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산업을 육성시켜가지고 그 서유럽만은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도 그 산업혁명 결과에서 얻는 일부를 이게 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산업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베리아에 있는 자원 문제, 또 시장 문제 이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아직은 초자부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 부설, 트랜스사이베리안 레일로드를 설치할 것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도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렵에 세계는 러시아와 영국 간의 세계 도처에서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로 오는 걸 막기 때문에 그 흑해 지역으로 나가려다 막히고 다 이거 막힙니다. 노브스트 북해로 가도 이 바다로 러시아가 진출하려면 영국에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동 이쪽으로 우라질수도 이쪽으로 올려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충돌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계시켜 보면은 러불가고 국교 이것은 나중에 청일전쟁 끝난 후에 요동반도를 일본이 뺏었는데 러, 독, 불 3국 간섭으로 요동반도를 일본에서 다시 중국으로 이렇게 돌리게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는 관계했느냐? 그것을 본 명성황후가 친러 정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사이베리안 레일로드 이거 설치했는데 이것이 오니까 영국과 일본이 긴장을 합니다. 이 극동으로 해양으로 뻗을 걸 해가지고 이 긴장을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러시아 간의 이 충돌은 각국에서 나오는데 그때 1870년대부터 아주 그 많은 충돌이 생기는데 특히 1870년대에 그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쪽에 러시아가 이제 발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영국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서 로린슨 경이 그 당시에 썼습니다. 썼는데 그게 이 극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극동에서 영국과 동양에서 동양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양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충돌. 그러면서 이제는 동양입니다. 동양에서 이제는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영국이냐 러시아냐 이제는 물리적 대결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책입니다. 그것을 75년대에 내놓고 이게 전부 이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전쟁이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내려오면 인도양으로 오고 인도양으로 오면 영국 경제 기반인 인도가 단절이 됩니다.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싸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거문도 사건. 거문도 영국군 그 무단 점유가 4월 15일입니다. 15일부터 1년 7개월간 여기 있었는데 이건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 책에는 지금도 러시아가 내려오려니까 부동항차에서 내려오려니까 영국이 막으려고 왔다. 이런 책이 지금 막 전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더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러시아와 일전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영국 내각이 1885년에 전쟁 결의를 합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육군 세계 제1의 러시아와 맞붙어가지고는 영국이 승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려면은 조건이 있다. 첫째, 투 프란트 워. 양면으로 러시아의 군대 세력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란서와 독일이 전쟁 말기에 러시아 편을 들으면 우리 못 이긴다. 그러니 외교적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전쟁할 경우에 절대로 끝까지 중립을 지킨다는 걸 외교적으로 보장을 받는 문제.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벌써 추진하면서 이 내각이 결정을 딱 해놓고 전보를 쳤어요. 이 홍콩에 있는 극동군 사령관에게 지금 투프란트 이 우라지보스톡을 치면 먼저 친다. 치면 육군이 러시아의 군대가 그쪽으로 전부 이렇게 이동한 후에 이쪽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투프란트이기 때문에 우선 지시가 있으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기지를 정해라. 그러니까 그 전문을 받아가지고 불법 점령에 거문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나 인더 러시아에 나와 있는 그 미국에서 쓴 책에 보면 있고, 그 다음에 외교에서 보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수가 없죠. 독일과 불란서가 끝까지 중립 지킨다는 보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타협할 수밖에 없다. 전쟁 그만이다. 그러면 그냥 돌아올 수가 없죠. 1년 만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집을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가 부동항차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그건 아니다 전혀. 벌써 1880년대에 러시아는 그 영국을 우려해가지고 충돌이 생기니까 이제 그 부동항은 그걸로 끝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AM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연일동맹조약 협의하는 과정에서 랜스다운 그 외무성 장관이 그 러시아는 한국을 완충제를 한다는데 왜 자꾸 연일동맹 맺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이제 묻는 이런 대목도 나오고 이건 다 세 군데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체면상 보장각서를 내라. 한반도에 진입하지 않는다는 보장각서를 내라. 그런 결과 그래 써줄 수 없다. 그러나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용장의를 시켜가지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이용장의가 마을로 갔더니 안 한다고 하더라 해서 이용장이 얘가 이제 러시아가 안 한다고 하더라. 그런 레터를 이용장의 레터를 받고 이제 철수한 이런 이제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청나라 사정은 미국 선박으로서는 엠프레스 오브 차이나가 제일 먼저 1784년에 옵니다. 그것도 또 영국이 독립전쟁에서 져서 시켰지만은 이걸 고사시키려고 영국 화물이나 영국 연방에 들어가는 항구는 일제 봉쇄해버렸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중국에 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과 관련이 되고 중국에 오다 보니까 난파선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일본을 개항한 후에 또 항구 근해에 가다가 난파선 올지 모르니까 이 한국과 이 국교를 정상화해라는 상원의 이 의결이 있어가지고 이제 1882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이 개방이 되는 그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서양에 개발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라든가 에어로플란서 이런 나라가 따르고 그런 후에 이제 이 청나라 경우에는 그 아편 전쟁에서 지고 1840년에서 43년 그러니까 42년까지 진 후에 이제 문화가 개방되고 그 후에 미국, 독일, 불란서, 뭐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전부 이렇게 오픈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편 전쟁에 지고 홍콩 거리에 나붙은 그런 벽보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용기가 없다든가 또는 무슨 다른 또 뭐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산업혁명 후에 그 대포와 군함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써붙인 것이 야 서양 오랑캐들아 너희들이 싸우는 것 말고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그랬던 겁니다. 이것은 왜 의미가 있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 고종황제 포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동도서기로 돈은 서기는 왜야? 문명, 물질 문명 이것만 너희들이 나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문명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개화라는 말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풍진수길이가 우리나라를 27만 5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국 런던 대학 교수가 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침략할 때 총 동원원 수가 27만 570명인데
20만 명은 직업군인, 나중에 10만 명은 징집행, 이거 가지고 7년 전쟁을 했는데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 것은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패전했고, 젊은 사람을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화평이 나서, 풍진수길이가, 1598년 5월 달에, 5월 14일에, 5월 18일에 이제 죽었다. 그런 것이 이제 애국 기록에 나옵니다. 마이스어드민을 G.A. 멜라드가 쓴 책에 그것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에는 미리서부터, 그때 우리 국민이 기습을 당했지만 일본 놈 앞잡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뭉쳤습니다. 도망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세기 올 때는 미리 분할, 이게 분열시키는 이런 걸 해가지고 내부 혼란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것이 과정에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은 서양, 이 1854년에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개항이 된 후에 불합파 제국과의 협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평등 협약입니다. 그 결과 무역은 역조로 전부 손실만 나고 쌀값은 오르고 실업자는 많고 국가재정은 적자고. 왜냐? 일본은 산업혁명의 결과를 서양에서 도입하면서 일반 공장이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군산업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정적자만 해오고 육해군의 그 1895년도에 그 예산이 3분의 1, 전체 예산 3분의 1이 육해군에 다 들어가는 군산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사회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이 해결을 한 방안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1873년 정한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10월 14일, 15일 밤을 새우면서 정한론 결의해서 이제 자기가 한국에 가서 파견되면 무리한 짓을 해서 죽을 테니까 이제 살해당할 테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자료에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한국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결국은 명성황후가 이 애국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드로우드 씨 부인이 쓴 것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보적인 알렌도 그렇고 진보적인 명성황후가 서양을 받아들였다. 이 미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개방을 함으로써 일본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계기를 줬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일본은 명성황후가 아주 골칫거리인 존재가 됐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그러한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해 사건 결과로는 이제 그 저항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없어졌다. 그러면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을미열한 평정 창의의 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의 국민 가진 우리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백이민족이 국모를 평화시에 여행 중도 아니고 대궐 안에서 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피습을 받아서 이런 국민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오랜 역사 동안 3,000년 동안 만주 대륙을 다 지배한 이러한 이 기백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생각이 듭니다. 없었나? 그런데 있습니다. 그것이 율미월한 평정창입니다. 그 내용이 근데 그 당시에 이 창의를 한 분은 시종, 지금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죠. 시종원의 시종 임최수. 명성황후 시의 전날 밤 당직이었기 때문에 시해되는 날 밤은 집에서 잤습니다. 자고 있는데 막 명성황후의 대궐에 큰일 났다 해서 뛰어오니까 보정 황제를 뵙고 또 이 왕세자를 봤지만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하고 떨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왕세자가 조용히 가까이 와서 명성황후가 안 보이니 찾아봐라. 그래서 자기가 수송을 해봤더니 이제 시해되는 이런 걸 알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시해를 한 후에 명성황후가 이모군단 때처럼 대궐에서 난을 당하자 고종 황제를 버려두고 달아나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폐서인으로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전혀 시해되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맹성황후 시에는 일개 대대가 물설림 없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장병이 들어가고 완전히 건축물을 둘러싼 후에 낭인들을 보내서 낭인도 있고 거기에 관원도 있고 민간 복장해가지고 가서 뒤졌는데 그걸 이 해링턴 교수 쓴 걸 보면 그 내용 또 알렌 서기관이 보고한 걸 보면 알렌 서기관이 이틀 늦게 하는 이유로 이 정보는 이재순이라고 이제 그 고종 황제의 이 아들이죠. 고종 황제의 사촌 형 이재순 프린스 이재순으로부터 들은 거다. 프린스 이재순은 직접 목격한 궁녀로부터 듣고 자기한테 얘기한 거다 하고 했는데 일본군이 온다고 소란하니까 이 주위에서 궁녀복으로 갈아입으라 그랬어요. 궁녀복으로 갈아입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고종 황제가 아간 파천한 후에 조사한 보고서에 보면 골방이 있었는데 이 가로가 2.4m, 세로가 4.8m, 높이가 1.1m가 초구한 방에 궁녀 두서너 명하고 그 이경직 국내부 대신하고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낭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명성황후를 보고 네가 명성황후 아니냐 그러니까 명성황후께서는 나는 방문객이다. 그렇지만 벌써 품위 차이가 있으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달아나려고 이제 움직이니까 머리채를 잡고 밑에다가 이 방바닥에다가 떨어뜨렸다. 그런 후에 그 가슴 위로 올라가서 3번 뛴 후에 위에서부터 칼로 난도질했다. 이것이 이 알렌 서기관이 국무장관의 한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그 왕세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숨을 거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너무나도 시행한 그 명성황후가 45세인데 우리 나이로 너무나 젊기 때문에 그때 미브라가 엄명을 했습니다. 이모 군난 때처럼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절대로 어둡기 전에 끝내라. 그리고 시체는 없애버리도록 증거인멸이죠. 태우도록. 그러니까 전부 서기통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죽여놓고 보니까 너무 젊어요. 도저히 45살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당황합니다. 과연 명성황후냐? 이게 너무 젊어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세 구마테스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제 그 알렌 서기관의 보고에 보면 그 국부 검사 이렇게 나옵니다. 인스펙션이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출산 경험이 있나 없나를 그 의사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니털 에어리아 인스펙션, 제니털 에어리아 인스펙션 이런 거 썼는데 그러니까 당황해서 지금 이게 죽은 날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게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시트로 덮어가지고 마당에 대다 놓고 얼굴을 덮어버리고 궁녀를 잡아와서 갑자기 열면은 궁녀가 마마하고 통곡하는 걸 보고 세 사람의 궁녀를 그렇게 해놓고 죽여버렸다. 증거인멸이니까. 그래 놓고 확인해서 이 카트리트라고 있어요. 표현을 그 알렌 서기관은 막 잘게 조사가지고 속여버려서 태웠다. 왜 이 얘기를 들으냐면 혹 우리나라 이 책에도 그 이 교수님들 일부 쓰는 사람도 또 어떤 또 유명한 뭐 이 연극하는 사람도 시간운을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면 레이프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그런 말 아니고 또 그런 시간짜리가 없어요. 예정보다 늦어졌어요. 이 시해가. 왜 늦어졌느냐. 대원군을 모시고 갔는데 대원군이 잘 응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시간이 걸렸고 이 서대문에서 이제 직결하게 되는데 그게 또 일부가 늦게 와가지고 늦었고 그래서 이미 그 원 계획은 그렇게 시해하고 훈련대에다가 맡겨놓고 일본군은 다 빠지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게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돈이 트기 시작하고 알렌 서기관이 올 때는 이 낭인들이 이렇게 나가고 오고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전부 알렌 서기관이 외국 그 공부하는 이 외국 이 공사 영사들 모여가지고 일본 공사관에 가서 이제 항의할 때 봤다. 그런 얘기 이제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늦는데 무슨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알렌 서기관은 이제 전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시종 임채수는 그거를 바로 알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일본어 하수인들이 지금 궁궐을 잡고 있는데 일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시해되었다는 얘기를 않고 달아난 땅만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창의를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참령 이도철 이분은 제천 분이고 임채수는 연산 출신인데 이 시종 임채수께서 이제 제천 출신 참령 이도철이 평양에 있었는데 대궐이 그런 소식을 듣고 세산을 한탄해서 이 소령 이 직위를 사직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한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의사가 통해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도철 참령은 이게 대대장급이죠. 그래서 대대장이 참령이었으니까 대장급은 군부를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임채수 시종은 기타 전체적인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도 외국 공간에도 이제 협력해달라는 그런 준비도 하고 창의문 이거 작성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명성황후가 달아났다고 했는데 알렌이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하고 증인이 제네럴 다 직접 목격한 사람 미국 그 장군 또 그 다음에 사바틴 러시아인 전기 기술자입니다. 제네럴 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도 일본 그 정규군이 먼저 오고 뒤에 그냥 따라왔고 일본 사람들이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부정하던 미우라도 처음에는 일본 옷을 입은 조선 사람들이 죽인 거다 하다가 나중에 제네럴 다이가 증언이 있고 이제 사바틴이 있으니까 이제 시인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다 알고 이제 압력을 받고 11월 26일 날 내 압력에 못 이겨서 대궐에서 각 공사를 소집한 데서 명성황후가 시해됐다. 그 이야기를 발표하게 됩니다. 11월 26일 날. 그러니까 그 내용이 퍼지니까 온 국민이 막 흥분하게 될 때 그 다음 날 27일 날을 그 흥분하고 있는 국모 시해의 흥분을 감안해가지고 결행을 합니다. 이 창의. 결행 목적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선 그 사람들 수중에 있는 고종황제를 그 하수인들 수중에 있는 고종황제는 언제 독약을 찾지 모르기 때문에 일체 음식을 전폐하고 알렌서기관한테 부탁해서 선교사나 외교관 부인들이 그 주는 밀크하고 이제 음식을 주어서 그것만 먹었고 일제 대궐권 음식을 전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고종황제를 구출하고 그 하수인들을 외국인과 결탁해가지고 시해한 그놈들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 범인들을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열어가지고 만국 공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 통문은 별도로 논하드린 그걸 해서 계획도 치밀합니다. 우선 고종황제 구출한 후에 고종황제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대궐 안에 그 역적들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또 칙령을 받아가지고 팔도에 그 창의 통문을 보내서 의병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일본 범인들을 잡아서 국제회의를 연다 하는 2단계, 1단계, 2단계 계획을 다 수립해서 대궐 수비대장인 이 배반자, 참령, 이진호 다 연락이 됐는데 춘생문으로 들어가서 우선 들어가도록 했는데 대신하고 일본군에 밀통을 해서 일본군 일개 중대역이 숨어 있다가 그 야밤에 새벽에 그냥 그대로 사격을 하고 문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이 주모자들은 다 현장에 잡히고 그때 약 1000명가량이 모였다니 다 흩어지고 이런 그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려져 지금까지 다 그리고 이 조사 신문은 서류가 법무부 서고에 깊이 있는 것이 이 주도하신 이 최수 시종의 증손이 찾아내가지고 변호사인데 오늘 오시도록 연락을 했는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찾아가지고 그 서류를 해서 발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명성황후 시해, 국모 시해를 당하고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아주 합리적인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범인들을 또 하수인들을 처단을 하고
국제회의를 열어서 여기 공법에 처단까지 할 계획이 있었지만 불행히도 이 배신자 때문에 실패를 갔다 했지만 그냥 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명상호 씨의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주어진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고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 원고에다 일부러 그 근거를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내에서는 너무나도 그냥 가볍게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넣는데 여기에서 제가 제 페이지는 다른데 4. 창의 행동계획 1단계, 2단계 참고가 있습니다. 그 참고 다음에 1. 이 원 안에 피고 임체수 초초 처음 문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모두 이걸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는 걸 번역한 겁니다. 근데 우선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너무나도 그 애국 그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해가지고는 도리어 훼손될 것 같아요. 창의하여 일할 모의를 내고 생각을 바라는 것은 실상 본인이요. 나를 수계로 다루는 것은 의로 보아 피할 마음이 없어. 마음으로 통탄할 일은 8월 20일은 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 8월 20일이라고 하는 건 양력으로 10월 8일, 음력으로 8월 20일입니다. 그 국모 시해범인들이 지금까지 잠잠하고 이를 송투하는 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는데 오늘의 본인은 도리어 역적의 이름을 쓰게 되었어. 내 몸이 시종직이 있으면서 8월 20일 사변 뒤 국부 안위를 알 수 없고 국모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막연하여 알 수 없고 걱정과 분함에 격하여 살아있는 게 좋은 것만 같지 못하다. 과거지사 나라에서 국모를 패배한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 그때 임금님이 하신 일이고 많은 신하들이 오히려 죽음으로 간쟁한 바가 고금 역사에 잘 나타나 있는데 어찌하여 오늘 같은 이 조정의 간사한 무리들이 외국인과 짜고서 전에 없던 짓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위태로운 국부를 붙들어 드리고 국모 원수를 갚으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어들여 의를 일으켜서 간당을 제거하고 왕국을 붙들어 지키고자 함이지 결코 위를 범하고 흉한 기도를 한 게 아니오. 외국 공간에 거병옷을 보냈는데 정동 각 공간에는 도와달라고 하였고 일본 공간에는 너희들과 관계없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어. 이상이 특별법원의 개국 504년 10월 14일 그 문초원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심한 고초를 당했든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이 유족한테 들은 그 집안에 내려온 이야기인데 유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유서는 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잘 해줘서 생선 가시 가지고 흐르는 몸에서 나는 피로 쓴 유서 일부분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임금님 사랑하기를 아비 사랑하기보다 더 하였고 나라 근심하기를 집안 근심보다 더 하였도다. 오 하늘과 해가 붉은 마음에 비친다 하였거늘 멀고 먼 저 푸른 하늘은 어찌도 그리 무심한고. 아 죽은 뒤에 다시 이 의를 이어서 일어날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한이로다. 이 내용이 그 유서의 끝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은 이 영원이라도 이루어야 되기 위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의 평가는 그때 만약 성공했더라면, 그때 대신을 당하지 않고 했더라면 우리의 역사는 달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왜냐? 그때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같이 러시아가 영국을 의식해서 한국을 완충지대로 그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게 1880년에 이미 특별충미론 회의에서 정책이 결정된 것이 여러 군데서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영국도 그때 언제 러시아가 한반도에 올지 모르니까 영일동맹 체결하자고 그렇게 이 아우성치는 일본에 대해서 이미 러시아가 완충제대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 일본 이 공사, 런던에 있는 공사 하야시가 한 말이 그겁니다. 어떻게 숫까마귀와 까망까마귀를 구별할 수 있느냐. 러시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전부 훈련시켜가지고 한국인 훈련시켜서 들이보내면 그게 반란하려고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를 해야겠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만일 그때 성공했더라면 재반 여건으로 봐서 일본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극심하게 간섭한다든가 무리한 짓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그건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처음에는 한반도에 내려오려고 했지만, 부동항을. 그러나 나중에 접고, 1888년에 성명한 그 내용이, 이 에드먼드 클럽 차이나 앤드 러시아, 뉴욕에서 발간되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문이지만, by a decision of an extraordinary council of 1888, Russian policy with respect to Korea was fixed in support of the status quo in the face of what was patently a threat to the existing order.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이 분명하게 현상을 드러내려는 세력이 있는 것, 일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입장에서 기존의 현재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영국 자료도 드러나고 미국 자료도 드러나고 다른 자료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때 성공했더라면 우리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다 빼고 끝에 맨 끝 패러그래프 같이 읽으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질문 시간이 줄어들 것 같으세요. 19세기 말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명성하고 시해 사건과 더불어 천인 공멸 만행을 저지른 그들 일본인 범인들을 체포하고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만국 공법에 의거 그들을 처단할 목적으로 시종 임채수가 주도한 은밀한 평정 창의도 함께 기획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근대사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 사건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될 만한 일을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역사, 특히 조선 왕국의 국권을 상실했던 참담한 역사적 사건들로 얼룩진 근대사의 정리 없이도 역사상 우리가 서 있는 현 우리의 좌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국민 모두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거 이 결론을 마치면서 끝으로 하버드 대학 교수 조지 산타나의 말씀을 여기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아서 다시 그 과거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괜찮으시다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 됐습니다. 한 3분쯤 돼서든지 이 통일 창문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